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11월 21일자 정분실 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 주머니에 들어있던 칼입니다. 이것도 콜드스틸사 제품이고요. 타이완에서 만든 거고요. 터프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작은 그게 뭐 손에 들을 만한 나이프입니다. 나이프고 민날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좀 두껍죠. 그래서 이제 꽂아놓고 매달려도 체중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나이프고요. 이걸로 뭐 택배를 뜬다든지 빵봉투나 뭐 이런 걸 뜬데 활용을 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클립을 향해서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는데 이제 그렇게 크게 이물감도 들지 않고 괜찮은 나이프입니다. 이런 칼을 하나 정도는 휴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저런 나이프 하나 정도는 꼭 휴대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날대차가 길지 않기 때문에 뭐 도금 소지 허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2부는 제가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조민 씨 고려대 입학 관련 거나 졸업 취소 관련 건 해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잡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핀 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을 할 때는 핀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냥 아이폰에 스피커폰 기능을 써야 잡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폰 기능을 쓴다든지 또는 그냥 일반 전화통화를 하게 될 때 이제 아이폰의 마이크가 주변에 있는 소음을 흡수해 가지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상쇄시켜 주는 일종의 이제 소음 감소 기능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아이폰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핀 마이크를 끼우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가 지금 녹음하는 데 쓰고 있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소형 핀 마이크를 끼우게 되면 이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들렸고 풍절음이. 그래서 소음이 좀 심하다라는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앞으로 이제 운전을 하는 도중에 만약에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녹음이나 녹화를 할 때는 핀 마이크를 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간단하게 드리고요.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대체로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막판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방안. 그러니까 좀 더 검토하겠다는 해서 이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 사실 아베 총리실 출처로 해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1+1+1 안에 대해서 일본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지소미아 연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지소미아는 이대로 종료시키고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었던 티사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뭐 그런 걸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뭐 미국이 지소미아는 둘째 문제고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한테 공통으로 이제 4-5배씩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동북아 아시아 지역에서의 나토 구축,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토 내에서 이제 EU를 대표하고 있는 EU의 금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돈을 요구하고 거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직접 비용을 좀 주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렇게 돈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거기서 소모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한국에서 미국이 지금 준하고 있는 부대가 26,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보병사단, 그러니까 보병 여단이 하나 있거든요. 한 4,500명 정도 되는 수준의 이제 보병 여단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주로 기계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차, 장갑차와 그다음 보병들로 운영되고 있는 부대인데, 이 부대를 내년에 철수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결렬되든 뭐 지소미아가 종료되든 연장되든 간에 미국은 어쨌든 이 부대를 철수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차 부대를 철수시키게 되면 그만큼 직접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요. 이런 얘기는 이제 독일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이 있는데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차 부대를 지금 철수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받아내더라도 이들 부대들은 철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싸게 미국이 이제 그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독일에서 미군 기갑 부대를 철수시키면 그럼 그 공백은 누가 채우냐? 뭐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나 나토군들 나머지 부대가 채우겠죠. 독일군이 채우는 게 아니고요. 독일의 방위비를 얼마 요구했지만 사실 이거는 나토 또는 EU에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독일 일개 국가에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에 요구한 거는 제가 이전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북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한 기초 비용을 요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미국이 요구하는 6조가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은 돈은 아닌지도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 3조에서 3조 5천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결국 대폭 올려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무기 좀 더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제가 사실 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일부 극우 유튜브나 또는 극우 쪽에서 또 보수주의자들 또는 이건 뭐 사실 외교관 출신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밉다 보니까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종북이라서 북한하고 얘기도 다 됐고 너무나 공산당을 좋아하는 나머지 이렇게 미군 다 철수시켜 버리고 나면 이제 중국군을 한국에 남한에 주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주한 중국군. 그래서 미군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가 중국군이 들어올 거다. 뭐 이렇게 망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솔직히 정신 차리시고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쉽게 그 미군을 철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한국이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한국전쟁 때문에 국제전이 벌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 온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건 중국의 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미국이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한테 나가라고 해도 미국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케이, 뭐 미국이 나갔다 칩시다. 그럼 한국군은요? 미군이 나가고 나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무장력을 강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군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으로 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1000발 넘게 있습니다. 그게 현무2, 현무3 시리즈인데 현무1, 2, 3가 그렇습니다. 근데 미군이 만약에 다 철수한다 그러면 우리도 핵개발을 하든 뭐 화학무기를 개발하든 이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탄도미사일을 사거리를 늘리고 탑재를 하면 됩니다. 사실 한국군이 지금 미사일 사거리 규정에서 탄도미사일을 일정 이상 나가지 못하게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협정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 해가지고 뭐 핵농축이라든지 또는 핵탄두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이 모두 다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이게 미군 주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만약에 주둔을 하지 않겠다. 한국의 방위는 한국 스스로 책임져라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땡큐죠. 독자적으로 핵 개발하든 뭘 하든 미군이 간섭을 안 하겠다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인도 파키스탄 예를 들어가지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적대적인 북한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군이 들어와야 되네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시는 거는요, 이거는 극우가 아니라 보수 우파가 아니라 그냥 식민사관에 쩔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족은 혼자서 영원히 독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강대국이 들어와서 꼭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에 쌓여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같은 이유로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구상인데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 어떤 구상들을 좀 하셨으면 싶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북한의 경제 지원, 에너지 지원을 해가지고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전력 공급이나
또는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 SOC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다 해줘가지고 장기적으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3, 40년 계획을 잡고 북한을 우리의 경제적인 식민지로 만들자는 얘기를 이전 거장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차 몇 차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약간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을 하고 안보상의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있으니까 니네 내가 우리 말 들어라고 할 경우에 미국을 대체할 만한 세력을 동북아내에서 키우면 됩니다. 그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냐?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5배 이상 내놔라고 핍박을 받고 있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주변 국가의 눈치를 봐서 군대를 정식 군대라고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영토 안에 유일한 군대는 주일미군이지 일본 자위대가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는 그냥 군대도 아닌 군대처럼 돼 있는 이상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평화헌법하고 전시교정권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평화헌법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방어적인 목적의 전쟁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쏘지 않으면 저쪽은 못 쏘는 겁니다. 우리가 영해 침범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게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해군이 영해를 침범에 들어갔습니까? 일본 영해를. 그러면 일본 자위대는 멀쩡히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실제로 총을 쏘는 건 누구냐? 일본의 해상보안청, 해양경비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총을 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소총 같은 걸로. 왜냐하면 경비적인 차원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그 이상이지, 그 이상의 어떤 포 같은 거는 못 쏩니다. 그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지금. 걔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현실을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들도 어떻게든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평화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군대처럼 만들고 교정권도 부여하고 좀 더 확실하게 무기 개발해가지고 해외에도 팔아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사실상 미국이 막고 있고 또 주변국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본이 커질 기미가 보이면 한국이 딴지를 걸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이 동북아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중국이 행패를 부린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또 다른 호랑이를 한 마리 더 키워가지고 3파전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미국의 치이느니 차라리 한국이랑 손잡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전부터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일본에 대한 정책을 우호적으로 펴서 오케이 니네 저기 평화헌법 군대에 넣는 거는 교정권까지는 몰라도 군대 자위대를 갖다가 이제 넣는 평화헌법 개정에는 우리가 동의하겠다, 찬성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일본은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 협력도도 높아질 겁니다. 제 특친 중에 이제 메이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군산이나 목포 쪽에는 사실상 산업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토종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제 그분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일본 쪽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중소기업입니다. 소규모 공장이나 작은 기업인데 얘들이 기술력은 있는데 인력을 못 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고, 그 다음에 비싼 부동산 임대료나 이런 여러 가지 비싼 세금 문제 때문에 문 닫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못 구해서 문 닫는 일본의 분필회사 같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원천 기술은 질 좋은 원천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군산이나 목포 쪽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한 다음에 그런 일본 기업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좋다고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소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게 되면 한국은 법인세 걷어서 좋고 일본의 많은 공장들은 바로 생산해서 한국 업체에 바로 납품할 수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중국으로 보낼 때도 물류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렇게 협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21세기판 대동아 공영권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한국은 한국이고 일본은 일본인 거죠. 두 개의 국가가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만 좀 바꾸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핍박을 하고 중국이 너무 핍박을 하면 한국하고 일본이라도 다 뭉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일본을 100%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늘 한국은 뒤에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손도끼 하나 정도 또는 낫은 쥐고 있어야 되죠. 일본도 역시 그럴 테니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연합도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제 아이디어고요. 미국이 너무 핍박을 하게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에 대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약간은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냐면 독일과 일본에 요구하는 거는 점령국으로서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가거든요. 패전국이기 때문에 패전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 두 개 국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은 미국하고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페리 제독의 흑선이라고 있죠. 이게 일본의 에도 항구에 가가지고 메이지 유신 때 가가지고 이제 대포 몇 발 쏘고 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거슬러서 평양에 올라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불질러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거 복수한다고 신미양요가 됐는데 강화도 정도만 점령을 하고 우리 쪽 포수들이 또 반격을 해가지고 미국 애들이 대포 많이 죽었습니다. 뭐 우리 쪽도 많이 죽었지만 그래서 사실 퉁쳤어요. 한국이 패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의 전쟁은 그냥 비긴 겁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전쟁들 6.25 전쟁, 그 다음에 뭐 태평양 전쟁 당시에 OSS에 협력해 준 거, 그 다음에 월남전, 걸프전 이 모두 다 한국하고 미국은 같은 편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혈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다른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서 갖는 감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면 퇴역하신 지 한 5년 된 전직 사단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해외 파병도 갔다 오신 육군 소장 출신인 분한테 들은 얘기고요. 육사 출신인 분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한미연합사라든지 미국하고 같이 회의를 해보면 말은 한미동맹인데 미군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한국군 장교들을 졸라게 무시한답니다. 특히 한국군 장군들을 많이 무시해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더 뛰어난 무기 체계를 다루고 있고 미국은. 그 다음에 한국군은 한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대치 상태에 있지만.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어디선가는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끊임없이 의견 수렴을 합니다. 하사관부터 하급 장교까지 고급 장교까지 계속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안 하면 바로 사망자가 나오니까. 하지만 한국군은 어떻습니까? 토론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작전회의를 하면 한국군 장군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작전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없다고 합니다. 뭐 실전을 안 하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이제 질적으로 뛰어난 거는 미군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을 가게 되면 한 달 정도면 한국군은 바로 적응해가지고 빠릿빠릿하게 누구보다도 뛰어난 어떤 업적을 세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도 압니다, 그거를. 한국군은 평소에는 저렇게 널널하게 농사꾼들처럼 늘어져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지면 저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 미군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상시니까 공부 안 하고 게으른 거에 대해서 졸라 무시를 하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렇거든요. 일 안 터지면 그냥 들어누워 있고 신경 안 씁니다. 늘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일 터지면 이건 실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보면 아시겠죠. 다행히 북한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나 북한군이나 한 60, 7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둘 다 나태해져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치열하게 싸우겠죠. 미국이 이걸 알기 때문에 전쟁 시에는 존경하지만 평시에는 한국군에 대해서 졸라게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의견보다는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끌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위비 분담금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지소미아 건도 그렇고 미국이 하고자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빌미들을 찾아가지고 한국을 속이고 그러니까
한국을 속여서 본인들의 어떤 득을 얻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보니까 김현종 차장이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또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속아 넘어간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번 방송에 나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마 조만간 여러 가지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게 아마 좋게 선의로 포장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이, 이런 실책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 같고요. 일본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일본이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건도 극적으로 연장이 될 것 같긴 한데, 또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주 미친 척하고 그냥 파기하고 우린 모르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사실상 연장될 것처럼 보이고요. 아주 극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당장 형식적인 지소미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각 국가가 다 자기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한국만 조금 좀 느슨해져 있는 게, 그러니까 한국의 청와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럽고요. 유일하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협상하려고 뛰어다니는 게 강경화 장관인데, 그 외교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간섭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이제 보수 쪽 분들은 무슨 통역사 출신이네 뭐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시작은 통역사로 시작을 했지만 한 22년 동안 외교부의 고위 외교관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이제 국장급까지 최고위 외교관까지 올라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외교적인 역량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실 건 못 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본인들이 만나는 외교관들과 개인적인 스킨십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를 맺거든요. 이게 사실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중요한 자질이고요. 또 언어에도 되게 능하고, 사실 이제 공무원 시험 치면서 이제 영어 성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공무원이 되시고 외교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그렇게 아름답게 잘 쓰시는 분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고급스럽고 이제 예의 바른 언어, 소위 고급스러운 한국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약간 말 표현이 약간 이제 좀 저열하거나 또는 이제 임기응변에 능하지 못하거나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그 사람이 이제 업무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영어는 그보다 더 하죠. 외국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화 씨의 이제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현종 씨가 이거를 굉장히 딴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고, 또 청와대에서 예상하기로 강경화 씨가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후임 외교부 장관으로 김현종 씨를 물망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 내에서는 김현종이 오는 게 싫으니까 계속 김현종이 이제 사고치고 다닌 거를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직원을 무릎을 꿇렸다더라, 또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폭언을 했다더라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다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그 외교통상부 내에서 이제 인심을 잃은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더 길어지네요. 일단 2부는 여기서 끊고요. 제가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집에 가서 그 새벽 시간대에 3부 스미더스의 판단국이 일본 경찰, 일본 정보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